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6년의 문턱에서 집배 정의를 다시 묻는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과거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안정과 투자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시대 정신과 데이터가 그 의미를 새롭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요?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공유하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식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숫자 너머의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통해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2026년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방정식은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닙니다. 바로 수요, 공급, 그리고 정책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장의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먼저 수요 리퀴디티입니다. 욕망이 아니라 대출 한도가 중요해졌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우리의 구매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상상해 보세요. 마치 숨 막히는 경주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것처럼요. 다음은 공급 scarcity입니다. 단순히 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넘어서 파이프라인의 고갈이 이슈가 됩니다.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착공 지연의 여파가 예상됩니다. 이건 마치 긴 줄을 기다리는 것과 같죠. 기다림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정책 폴리틱스입니다. 법률이 아니라 정치 캘린더가 변수가 됩니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전후의 규제 변화가 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결국 시장은 이 세 가지 축의 곱으로 수렴합니다. 단순한 등락이 아닌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가는 과정이죠. 과연 이 모든 변화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비교해 볼까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무려 18.2% 상승했지만 지방은 2% 감소했죠. 이 차이는 무엇을 시사할까요? 서울은 여전히 안전한 자산으로서 투자 가치가 높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겁니다. 반면 지방은 주거의 기능에 집중하며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양극화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집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이러한 변화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요, 바로 2026년의 부동산 시장 예측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입주 물량이 무려 22.5%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원인은 공사비 급등, PF 위기, 그리고 착공 지연의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나타나는 시차 효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입주 물량은 반토막이 나고 이는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의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세와 월세의 변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세의 종말과 월세의 급속한 확산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수치는 바로 60.4%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전월세 전환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 비용이 목돈에서 흐름으로 전환되는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죠. 전세 보증금 대출의 이자보다 월세 비용이 높아지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변화가 아닌 우리의 생활 방식과 재정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럼 이런 변화가 앞으로의 주택 시장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요, 이런 주택 시장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또 다른 도전이 있습니다. 바로 욕망을 가로막는 천장, 스트레스 DSR 3단계죠. 이 구조는 주택 가격과 대출 한도 사이의 간극, 즉 구매력 공백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대출을 받고 싶어도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대출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소득 대비 총량을 제한하며 주택가격 폭발적 상승을 막는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단순히 정책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요, 2026년의 시장을 뒤흔들 중요한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일인 5월 9일, 그리고 제9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가 있는 6월 3일이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매물출회의 갈림길에 서 있는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의 정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개발 공약과 세제 완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트리거가 될 텐데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변화들이 단순히 정책이나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순간들이 앞으로의 경제와 주택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더 깊이 탐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이제 세금과 규제의 딜레마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세금 정책의 변화는 항상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데요. 양도세 중과 유예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금융당국이 아직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시장은 이미 그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매물 출회가 늘어날지 아니면 거래가 주춤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죠. 또한 지방선거라는 큰 변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야의 정책 대결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내고 동시에 포퓰리즘적 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위기를 불러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정책의 방향성을 예측하려 하기보단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결국 확실한 건 불확실성뿐이라는 이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요, 무주택자들이 주택시장에 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무척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DSR 체크는 내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매물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죠. 금리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한도를 우선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비용 비교인데요. 전세 증액분과 월세와 비용, 그리고 주담대 이자 비용을 6.4% 전환율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수학적 감각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전략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지역 선정도 놓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특히 2026년 입주 물량이 급감할 지역은 전세가 폭등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결국 무리한 매수보다는 공급 절벽으로 인한 주거비 급등을 방어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런 수단으로서의 내 집 마련,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그럼 이제 1주택자들이 직면한 도전과 전략을 살펴볼까요? 특히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똘똘한 한 채 전략에서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먼저 자금 조달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서 자연스레 겪게 되는 스트레스, 그리고 갚아야 할 대출, 즉 브릿지 대출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요, 서울과 같은 핵심 지역에서의 매력적인 주택 선호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규제 지역에서는 재지정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의사 결정 기준이 중요한데 단순한 시세 차익보다는 학군이나 직주 근접 등 본인의 실사용 가치를 중시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TYC 다주택 처렌즈 투자자의 관점에서 수익률보다 중요한 생존과 유동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먼저 정책 리스크를 살펴보면요.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이슈들은 다주택자들에게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런 세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출구 전략, 즉 엑시트 플랜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어떻게 빠져나올지 모른다면 불안하겠죠. 그리고 역전세와 유동성 문제도 대두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으니 월세 수입은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목돈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압박은 여전합니다. 결국 2026년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서 중요한 건 공격적인 자산 증식이 아니라 규제 변동에도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죠.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고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구체적인 전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6년 시장을 읽어내는 5가지 선행 지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지표들이 단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거래량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매 및 전세 거래 지표는 시장의 온도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척도죠. 두 번째, 공급 파이프라인. 국토부와 케오시스의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은 미래의 주택 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세 번째, 정책금융.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DSR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열쇠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월세 전환율인데요. HF와 KOCS 지표를 통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바람, 2026년 지방선거 공약은 정책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모든 지표를 종합하면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을 활용한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2026년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3가지 키워드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초양극화입니다. 서울과 비서울로의 자산 및 거주의 분리가 더욱 명확해지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선택의 기로를 제공하죠. 다음으로 공급 절벽입니다. 멈춰버린 공급이 불러올 희소성의 증가는 주거비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매와 임대 시장 모두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망 속의 기회인데요. 정책과 금리의 불확실성 속에서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탐구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다양한 시장 지표들을 통해 집이란 무엇인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에게 집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은 자산과 생애 주기를 비추는 투영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2026년의 경제적 파도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기준은 시장 예측이 아닌 나의 삶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죠. 이는 단순히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이제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준비할지 생각해 봅시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기준이 어떻게 실질적인 전략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룬 내용의 근간이 되는 출처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통계와 데이터를 제공한 기관들인데요.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맥을 짚어주는 중요한 정보원입니다. 다음으로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있죠. 이들의 발표는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분석을 위해 KB부동산연구소와 민간 리서치 브리핑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처들은 우리가 세운 가설과 전략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